뉴욕 증시가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호조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확정치가 7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점이 호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26% 오른 16,221.08에서 거래를 마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도 0.48% 오르며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15%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확정치가 동반 호조세를 보이며 유로존의 12월 중 소비자 경기 신뢰 지수가 예상보다 좋았던 것이 증시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영국 지수가 0.4% 오른 것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지수도 각각 0.8%, 0.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상무부는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확정치가 4.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5일 발표된 수정치 3.6%에서 0.5%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준이며 7분기 만에 최고치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확정치가 수정치와 같은 3.6%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최종재가 수정치 1.9% 증가에서 2.5% 증가로 상향돼 역시 전망치 1.9%를 넘어섰습니다. 민간 소비는 1.4%에서 2.0%로 기업 설비 투자도 3.5%에서 4.8%로 각각 상향 조정됐습니다. 영국 통계당국은 지난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확정치를 전년 동기 대비 1.9%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수정치였던 1.5%에 비해 0.4%포인트나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GDP 성장률은 가계 소비지출 지표가 상향 조정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소비지출 조정으로 2분기 GDP 성장률이 0.2%포인트, 3분기 성장률이 0.5%포인트 각각 상향 조정됐다고 영국 통계당국은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최고 신용등급인 AAA를 잃고 말았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가 EU 국가들의 신뢰도 악화를 이유로 장기 신용등급 종전 AAA에서 한 단계 내려간 AA+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단기 등급은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EU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리렌 EU 집행위원회 경제 및 통화 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내고 우리 회원국들은 금융위기 때에도 제때 예산안에 필요한 재정적 의무를 다했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14 회계연도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1.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평균 0.8%인 민간기관 전망치를 훌쩍 웃도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경기 낙관론이 증세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일본은 디플레이션 여파로 명목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을 밑도는 명실 역전 상황에서 17년 만에 탈출하게 됩니다. 내년도 일본의 명목 GDP는 500조 4천억 엔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500조 엔 고지를 탈환할 전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 부담이 됐던 테이퍼링 이슈 관련 불확실성이 제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던 산타랠리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뉴욕 증시는 이러한 기대를 높이며 다우와 S&P 500 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이 바로 국내 증시인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안도랠리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글로벌 이슈와 그리고 국내 증시 흐름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4.1%의 큰 상승폭을 보이며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코너 곧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부터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GDP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세하게 분석해 보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테이퍼링 이슈가 거쳐진 다음부터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고요. 유럽 증시도 사흘째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GDP 수치가 네. 앞에 4자를 찍을 정도로 아주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는 네. 시장에서 예상을 할 수 있을 정도만큼보다도 아주 뛰어난 성적표라고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뉴욕 시장이 개장 전에 발표됐던 이 소식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금요일 얼굴은 좋은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지수는 0.26%가 상승했습니다. 16,221포인트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고요. 나스닥은 4,104포인트로 1.15%가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48%가 오르면서 1,818포인트로 역시 사상 최고치 행진이 나왔습니다. 3분기 GDP 수치가 4.1% 확정치인데요. 시장 예상치는 잠정치 수준인 3.6 정도를 예상을 했지만 이보다도 아주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유가도 경기의 확장기대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면서 0.3%가 올랐고요. 다만 금 가격은 $1,200를 간신히 회복하는 추세에서 머물렀습니다. 지난 금요일 금 가격은 온스당 $1,203 70센트로 0.9% 상승에 그쳤습니다. 유럽 증시도 이런 뉴욕 증시, 특히 3분기 GDP 확정치가 기록적인 수치를 발표됐다는 이런 소식에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상승세가 유지가 됐고요. 다만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EU 집행부의 신용 등급을 종전 최고 등급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을 한 것이 다소 악재성 재료로서 작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수를 끌어내릴 수 있을 정도로 부정적 여파는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영국의 3분기 GDP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9% 올랐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0.8%가 오른 비교적 호실적을 역시 냈습니다. 기업 관련 소식으로는 블랙베리가 스마트폰 제조에서 손을 떼기로 했고 이를 대만 호나이 정밀 퍽스콘에 위탁 생산키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애플과 그다음에 삼성의 스마트폰의 경쟁력이 더 이상 없다는 이런 손을 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호나이 정밀과 블랙베리가 제조와 관리 체제를 같이 가져간다는 이런 서로의 파트너십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을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예상을 크게 뛰어넘어서 4.1%를 기록했다는 점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미국의 평균 성장률도 많이 올라갔다고 해요.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4%가 나올 정도는 저도 예상을 못했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내년도에 경기 확장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새벽의 소식으로는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내년도 미 경제 성장률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 주말에 발표된 3분기 GDP 이 수치를 보고 내년 경제 성장률을 좀 낙관하는 분위기가 짙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잠정치는 3.6이었습니다. 예상치도 3.6에서 확정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4.1% 전분기 대비
기록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앞자가 4자가 나온 것은 요 근래 아주 오래간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보면 지난 1분기였죠. 1.1%, 2분기 때 2.5%, 3분기 때 4.1%로 3개 분기를 평균을 하면 2.57%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4분기도 2 내지 3% 성장세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난 12월 연준의 FOMC 회의를 통해서 성장률 하단을 2.0에서 2.2로 올렸는데요. 이도 현재 뛰어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이것이 실제 성장률로 봐야 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착시 성장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연준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확장한 것, 이런 부분에 다소 이제 조심스러운 입장들도 조금씩 간간히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올해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GDP 성장률도 분기별로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현재까지는 그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10월 달에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4분기 경제 성장률을 좀 보고자 하는 심리가 좀 강한데요. 이도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면 너끈히 그 어려운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미 경제의 강건한 모습의 자신감이 좀 보여지는 이런 그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성장세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최고 신용등급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신용평가사 S&P가 유럽연합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하면서 최고 등급을 잃게 된 건데요. 하지만 전망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올렸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연말을 며칠 남겨놓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신용 등급을 이렇게 내릴 만한 아주 특별한 기재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EU 쪽이 아주 매우 반발하는 기류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EU 집행부는 기존의 3대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국채평가 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벌금이라든지 규제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달부터 신용평가사와 좀 껄끄러운 그런 그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발표된 시점이 EU 정상회담의 폐막일에 맞춰서 S&P가 EU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기분 나쁜 그런 분위기가 읽히고 있는데요. 이 올리렌 EU 집행위원은 S&P가 EU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것에 대해서 EU 회원국의 현재의 재정이 크게 나빠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신용평가사와 EU와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다소 이런 그 좋지 않은 분위기가 계속되지 않을까 좀 우려 섞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피치나 현재 이 밖의 신용평가사들은 EU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코멘트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EU와 신용평가사의 현재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은 내년도 초반까지도 조금 더 잘 살펴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통화당국이 시중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서 시중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그 수혈된 규모는 지난 사흘 동안 모두 3천억 위안, 한 52조 원 정도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네. 크리스마스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쇼핑이라든지 대대적인 소비에 좀 나서고 싶어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지난 주말이었죠. 3일간 시중의 자금 흐름이
수요가 아주 폭증한 이런 가운데 인민은행이 아주 발빠르게 약 3천억 위안, 우리나라 하나로 환산하면 52조 5천억 원 정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7일물 RP금리가 18일 6.3% 정도였는데요. 이것이 100bp 이상 오른 그 주말경에는 7.65%까지 속등이 됐습니다. 이러자 인민은행이 부랴부랴 연말에 자금의 대대적인 규모 이런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많은 유동성을 긴급히 투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중국의 상해 지수는 이 자금 경색 우려로 2% 이상 폭락했는데요. 208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다소 좀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지만 연말에 자금 수요를 인민은행이 적절하게 관리를 좀 할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조금 불안정한 장세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순서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시간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이 시간에는요, 한 주간 예정되어 있는 경제 일정들 모두 짚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 흐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이 시작됐다라는 FOMC 결과가 발표되면서 불확실성은 조금 제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나흘 연속 코스피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환율 문제가 부담이 되고 있고요. 중국 증시 9거래일째 내리더라고요. 네, 지난주 시장이 미국 증시하고 선진국, 이웃나라 일본은 좋은 모습을 띄었습니다만은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띄지 못했다는 부분들.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양적완화 축소 여파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변동성 장세 연출이 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코스피 자체는 행보장세, 그러니까 주요 변곡점 위치에서 행보세를 연출시켰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오르지도 않았고, 떨어지도 않았고, 주간으로는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올랐다고 말하기가 워낙에 한 2주 동안 좀 하락폭이 컸었기 때문에, 그냥 행보세로 보였다고 좀 말할 수 있겠고, 코스닥은 여전히 하락이 유지가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좀, 보이지 표현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마지막 날, 금요일에 조금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하락 추세가 유지되면서, 지난주 선진국 증시의 상승세를 누리지 못했다는 부분들.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면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래도 지난주에는 조금 완화가 되는 모습들, 특히 이제 지지난주에는 엄청나게 좀 만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크게 시장을 좀 압박했던 부분들이 지난주는 선물이든 유가증권 시장이든 일단은 매도보다는 약간 매수를 보이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면서 조금 이제 수급이 조금 풀려가는 모습들을 연출시켰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이었던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양적완화 축소로 인해 가지고 환율 부담감, 또 통상 임금 이런 악재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관련된 주들이 좀 급락이 나왔었고요. 반면에 조선주들은 저가 매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왔었고, 특히 은행주들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수혜
주로 떠오르면서 강세를 띠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까지 국내 증시 흐름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증시는 조금 한산한 편일 것 같은데요. 지표는 어떤 것들 발표되나요? 마찬가지로 이번 주 지표는 상당히 조금 한산한 모습을 띠겠는데, 오늘 같은 날은 미국 11월 개인 소비 소득 증가율 발표를 앞두고 있고, 미국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24일 화요일에는 미국 주간 NBA 모기지 신청자 수하고 미국 11월 내구재 주문 증가율, 미국 10월 연방 주택금융청 주택가격지수, 미국 11월 신규 주택 판매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25일에는 경제지표 발표가 없고, 26일에는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 한국은 12월 소비자 기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일본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우리가 이번 주 주목해봐야 할 경제지표 일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고요.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주 후반보다는 주 초반에, 그러니까 오늘 발표할 미국 11월 개인 소득 소비 증가율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특히 이제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는 미국 11월 내구재 주문 증가율하고 연방주택금융청 주택가격지수, 11월 신규 주택 판매. 지난주에 그 주택 관련 지표가 생각보다 좀 더디었기 때문에 이게 좀 좋게 나온지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에는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안 좋았었던 부분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나오는지 좀 관심 있게 보시고, 한국 12월 소비자 기대지수도 계속 좋게 나오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11월 금요일에 발표될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이 물가가 상승하는지 여부 추세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증시는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난주의 연장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징검다리 연휴도 있고, 또 이제 다음 주 이제 납해일, 그러니까 폐장일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한산한 움직임을 띌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서 이제 환율 움직임, 특히 이제 엔화와 움직임에 연관된 주가의 방향성이 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신용경세 우려감이 다시금 조금 발생할 중국 증시, 97년도 이래로 9일 연속 하락한 거는 최장기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얼마나 반전하는지, 혹은 반등의 강도가 이번 주에 얼마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주에 198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만은 썩 안정적인 모습을 띄진 못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번 주 21선 이상을 회복하는지 여부, 그래서 199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더 나와서 495포인트가 안착되기 전까지는 일단 매매를 우리가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단순히 저가 매수를 하는 기보다는 오히려 495포인트를 안착이 돼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지 아니면 바닥이 확인됐는지를 지켜보고 나서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495포인트 회복 여부 확인을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개선세가 이번 주에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고, 이번 주 그 시장을 대응하실 때는 일단 중국 증시가 하락을 좀 많이 보인 상황에서 반등을 보인다라면은 중국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띨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화학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추가적인 하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실적 대비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는 시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주들이 지난주에 강한 흐름을 띄었습니다만은
지난주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정말로 이쪽 은행주들이 긍정적인 시각이 나온다면 이들 종목군들이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시장 주도주로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 추가 상승 유지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현금이 높으신 분들이나 은행주들이 없으신 분들은 신주를 편입할 수도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의 테이퍼링 관련 불확실성이 거친 상황이지만 국내 증시 안도 랠리를 평가하기도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일단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엔저의 완만한 속도 나올 수 있는지 좀 체크해 보시는 거 중요하겠고요. 부진한 중국 증시의 반등 강도도 기대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이 두 점 체크해 보시면서 국내 증시 업종까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도 그러고 항상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군이 바로 있습니다. 한세시럽이라고 하는데요. 의료업체로 유명한 이 한세시럽. 과연 어디서 매출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매출이 크게 나는지,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거에 불구하고 신고가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중파 방송에서도 소개가 좀 됐었고요. 그만큼 미국인들 3명 중에 1명이 이 한세시럽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가 한세시럽이라는 브랜드보다는 OEM이라든지 아니면 ODM으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다라는 부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요. 여기에서 제품을 다 만듭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브랜드 네임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만 어떤 회사 거 이렇게 찍어서 나가는 게 바로 이 한세시럽이 하는 일이고, 그 전에 의료에 대한 부분, 모든 부분을 총칭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한세시럽이라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에도 긍정적인 매출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한세시럽이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같은 경우는 한 17%, 그리고 영업이익은 171%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일단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본다면 기조효과에 따라서 원가율 자체가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판관비 절감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좀 더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출에서 판매 관련비를
빼게 된다면 그게 바로 영업이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관비가 감소한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번 같이 보면서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세실업의 매출액과 증감률 추이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매출액 자체도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증감률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부분이죠. 해마다 꾸준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출도 상당히 탄탄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을 우리가 한 번 더 발견하실 수 있겠고, 영업이익을 한번 본다면 간혹가다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매출액은 느는 데 비해서 아니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데 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업황의 변화로 인해서 크게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영업이익 부분도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14년에는 좀 더 큰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회사가 바로 한세실업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그림 한 개만 더 같이 보시면요. 한세실업의 생산기지 비중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기업이지만 대부분이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2014년 TPP, 바로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인해서 의료 부분에 대한 부분은 최대 수혜가 바로 베트남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베트남의 생산 기지를 60% 이상 가지고 있는 이런 한세실업이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 개선세에 힘입은 그런 모습들은 추가적인 동반 성장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월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월봉부터 한번 보시면, 하단 자체 2009년도에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꾸준히 5,000원, 6,000원대를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난 다음 크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2만원대까지 올라온 상태고, 우리가 이런 맥점 자리를 한 번 더 잡아본다면 상단에 있는 이 박수권 자체를 돌파를 하는 지금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에 이렇게 돌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의 소비 시즌에 맞춰서, 그리고 글로벌적인 소비 시즌에 맞춰서 이런 한세실업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5,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기간 자체가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2012년 11월 달에 이 가격대죠. 지금 18,000원대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현재 18,000원 돌파하고 이 부분 자체가 1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런 기간면으로도 한번 봤을 때는 이런 박스권 돌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 들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봉상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좀 볼게요.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박스권 상단 영역을 지금 돌파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 누가 과연 그러면 이런 돌파 구간을 만들었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자, 잠시만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보이십니까? 하단에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매수 세력이 상당 부분 붙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돌파하는 구간에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들어왔었다는 거죠. 기관이 돌파를 하고 난 다음 거기에 그 위에는 외국인의 물량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 물량 자체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아직까지 매도 물량은 나타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시고요.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19,000원대는 가장 큰 맥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수 권역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이 주가를 보신다면 하단이 18,500원, 바로 갭 상승이 일어나기 전 단계를 한 번 더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자체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8,500원이 세력가의 마지노선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깨지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하락을 하더라도 이때는 우리가 18,500원 단계에서는 끊임없는 매수세로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를 들어가 보시는 게 수익률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크게 가는 종목군 그리고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은 언제까지 갈 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신고가를 간다는 것은 시장 분위기를 막론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업황에 놓여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더욱더 신고가를 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 종목군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꼭지에 어느 정도 많이 손해를 보시고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게 또 꼭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동반된 기업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보신다면 그 부분 자체는 꼭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눌림목에 해당하는 권역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률 향상에 화이팅 하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식시장 언젠가 그리고 우리에겐 항상 기회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명심을 하시고 오늘도 3시 35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의 숨은 이면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바로 시작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출발합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테이퍼링을 결정했던 미국의 12월 FOMC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에릭 로젠그린 보스턴 연은 총재가 내년 미국의 경제 전망을 낙관하기 이르다며 테이퍼링은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미 시작이 된 걸 뭐하나 싶기도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FOMC 결과에 많이 아쉬워하시는 듯 싶기도 합니다. 미국의 내년 경제 전망이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지금 실시될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주장인데요. 사실 저도 거기에 약간 동의하는 네.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이유가 약간 좀 차이점이 있겠지만 예.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GDP 성장률, 3분기 GDP 성장률이 4.1%가 나와서 진짜 쇼킹하게 나왔죠. 근데 사실 GDP 성장률의 산정 방식이 작년 초에 바뀌면서 GDP 숫자가 굉장히 달라지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로젠그린이 얘기한 것처럼 아직까지 경제에 자신을 갖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그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도 사실은 그 테이퍼링은 분명히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점이 벤 버냉키 때는 아니라 자넷 앨런 쪽에서 진행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벤 버냉키 의장이 진행함으로 인해서 자넷 앨런은 일단 유명무실한 연준 의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아니면은 그가 연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히려 강력한 매파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7%지만 구직 포기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 구직 포기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만 시장을 대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은 이번 테이퍼링은 좀 아쉬웠다. 또 하나는 테이퍼링을 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과를 구별하고자 했던 연준 입장에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던스를 새로 제시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너무 성급한 어떤 결정이 아니었느냐. 왜냐하면 6.5%의 실업률에 맞춰서 테이퍼링에 한다면 6.5% 밑으로 내려갈 때도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기보다는 오히려 실업률을 5.5%로 낮춰서 그 시점부터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시그널을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향후 이 문제가 시장에는 상당한 불안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의 경제 회복을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내년 미국 증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4.1%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성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 경제 성장 어떻게 보시는지도 코멘트를 듣고 싶어요. 일단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 상승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상승을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버블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이제 지난주에 테이퍼링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산타 랠리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금요일이나 아니면 늦어도 월화까지는 꼭 보십시오라고 했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대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장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지난주에 만기 때문에 이벤트성 상승이었다면 테이퍼링이 시장에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향후 시장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시장은 뭐 일시적인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견조한 상승세가 상당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이 진행돼도 테이퍼링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은 상당히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이퍼링이 진행되면 진행할수록 경제가 더 성장을 확실히 하는구나라는 기대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는 일단 시장은 오히려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릴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무리한 테이퍼링은 시작됐다 했을지라도 미국 증시는 갈 길 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조금 더 내년에 오를 전망이 있다라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라운드 함께합니다. Round 2. Ready, go! 미국 정부가 또다시 채무 불이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이 주장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의 주장이었습니다. 빨리 의회가 부채 한도 증액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다시 한번 디폴트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예산안은 이제 정부의 셧다운 문제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 부채 상환 문제는 이제 이자를 갚아야 되는 부분이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은 재정절벽이 오죠. 또 한 번 위기가 올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쉽게 해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이번 선거에서 패하게 되면 정말 힘을 다 잃어버리죠. 의회에서도 힘을 잃고 또 다른 어떤 정권을 창출하는 데도 힘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진통은 좀 있을 것이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시장에 급격한 하락 압력을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월 말에서 3월 초에 다시 한번 디폴트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증시의 조정 위기는 아닐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Round 3. Ready, go! 미국의 신용평가사 S&P가 유럽연합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네, S&P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예산안을 둘러싼 EU 내부에서의 불화 그리고 열악한 재정 상태가 그 강등의 이유였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EU 내부에서는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처사다라고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이 된 것은 사실 좋지가 않죠. 네. 국가도 신용등급 강등되면 위험한데 EU 연합 자체가 신용등급 강등된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S&P가 EU 예산안 집행 과정 속에서 결속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EU라는 것은 그 독일과 프랑스가 기초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신용등급에 따라서 EU 전체의 신용등급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프랑스가 신용등급을 AAA를 잃은 지가 오래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독일만이 AAA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유로존 내에서 몇 개 나라가 AA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였는데 네덜란드마저도 얼마 전에 AAA를 잃었죠. 그렇다면 전체적인 신용등급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봤을 때 국영수가 다 잘 봐야 되는데 그것이 평균점이 낮아지면 당연히
낮아지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신용등급도 각국의 신용등급의 평균치를 계산한다면 당연히 AA 플러스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했던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시장 충격을 안 준 것도 미리 벌써 중요한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낮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오히려 유로존은 상승해서 끝나는 모습이었죠. 반발하는 상황이지만 어차피 가야 할 길이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이 유로존의 시장을 흔드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예상됐던 결과였기 때문에 유럽 증시에 주는 타격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증시의 전망에 대해서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미국의 테이퍼링 예상보다는 조금 이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국내 증시 전망도 변함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코스피 내년에 2,540으로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여전히 우리나라 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물론 테이퍼링이 함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테이퍼링을 한다고 했을 때 이후부터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동안 시장에서 양적완을 하면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우리나라가 오히려 테이퍼링을 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국으로서 투자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대피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되면서 우리나라가 올랐다고 본다면 테이퍼링은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나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기관들이 지난번에 1850부터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펀드 환매물량이나 물량을 던지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이 있었죠. 기관들의 특징이 뭡니까? 저점 매수에서 고점 매도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인데 참 재미난 것은 2000포인트부터 지난번에 1960까지 50대까지 밀릴 때 그때 기관들은 계속 매수를 시작하고 지금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번에는 이 지점을 기관들은 저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들은 더 높은 곳까지 끌고 가자는 의지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기관들이 시장을 눌렀었는데 그들의 의지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시장을 한 번 더 끌어올릴 것을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강력한 매도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는데 외국인도 그냥 관망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기관의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엔화 약세에 약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달러 그래도 한 1060원대를 유지해주고 있는 것은 경상수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시장의 방향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네 번째로는 지금 외국인들의 현물과 선물이 있는데 현물은 사실 매수가 들어와서 그냥 웅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물이 시장을 많이 유린을 했죠. 한 10월 말부터 얼마 전까지 고점과 저점을 오갈 때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수와 매도가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외국인들은 누적으로 매수로 진입하는 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기관의 현물 매수가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겠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국내 증시, 지난 테이퍼링 가능성이 언급됐을 때처럼 마찬가지로 경상수지 흑자국으로의 긍정적인 차별화가 진행되면서 상승 기조도 여전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테이퍼링 이후에 불거졌던 엔저에 대한 우려도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함께 내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화요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